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인수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살충제 계란 친환경 인증제를 농산물 품질 관련 출신 퇴직 관료가 주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농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국민 보고회 상당히 저는 노래했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나거든요. 노래했다는 게 기억이 난다는 건 다른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고 저도 뭐 그냥 여담으로 드릴 말씀인데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있다가 이제 2, 3일 있다가 대국민 보고대를 열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색하게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그러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지금 노래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좀 뭐 이색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뭐 평가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좀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향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국민 보고대회란 저도 글쎄 그게 어떤 이름이 좋을까는 딱히 생각은 지금 안 나는데 대국민 보고대회 너무 이렇게 격식에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뭐 본질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이름을 조금 더 노래 부르듯이 말이죠. 세련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뜻 느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고 물론 이제 UFG 훈련은 야외 훈련은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 북한과 미국과 또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긴장 국면, 안보 국면의 위기는 어쨌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 의지에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이제 국민인수위원들이 그동안 과문 일본가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있는 그대로 이제 한 거죠. 그야말로 각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각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부 강요나 청와대 수석들이 직접 나와 있는 모습도 보긴 좋았는데 문제 이제 그런 어제 그 이슈 현안들이 장애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그리고 해외 영사관에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민생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언급도 했는데 살충제 달걀 문제가 지금 여전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런 게 빠진 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물론 이제 과거에 광화문 일본가에서 제안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부분이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어제는 조금 좀 형식에 치우쳤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야당의 비판처럼 완전히 보여주기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반론하고 좀 재반론하고 해서 좀 쟁점화시켜서 그래야지 이게 이제 국민 간의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 대국민 보고에 저도 좀 봤습니다만은 어떤 긍정성과 함께 좀 한계도 좀 있었다. 이런 게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국가의 정책을 놓고 위에서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소통하는 형식으로 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 이제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아주 좀 유머가 있고 또 화기애애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대중 가수가 이제 가요를 부르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괜찮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책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다음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한 280명 가량 되는 분들이 모여서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좀 이제 한계라 그럴까 이런 거는 뭐냐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민생 문제들 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문제 이런 게 거론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또 이 문재인 이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 이 문제와 요즘에 그 계란 살충제 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좀 그게 이제 굉장히 당장 국민들이 또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비록 1시간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다 거론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좀 아쉬웠던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은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로 인해서 정치에 일종의 우리 정치의 낙오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뭔가 국민들은 이런 촛불이나 댓글 등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근대 민주주의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 그래서 간접 민주주의로 운영되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좋은 속성을 가미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건 뒤에도 아마 이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논쟁 여야 간의 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촛불 민주주의라는 것, 이제 광장 민주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여전히 뭐 현대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 골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단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를 대변하는 측면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지난 정권 때 그런 것들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격을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여는 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이른바 참여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또 수의 민주주의란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토론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단지 이제 그런 토론 민주주의나 수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그 형태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의사들을 좀 집적시켜서 조직화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말은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대의제 민주주의로 가지고 너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시민들의 에너지가 전 의회 과정에 의회의 정치 과정에 좀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여나 야나 진보나 보수나 할 것이 너무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된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건 현대 정당 정치의 한계이기도 한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정당 구도나 정당 체제가 아직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데 많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볼 때 향후 이제 정당제도나 선거제도 고치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국회의 정당 체제와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의사가 같이 맞물리고 투입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식은 상당히 정확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당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건 제가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다면 그건 반의회주의적인 것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낙오시켰다라는 말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용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의회 정치나 대의민주주의가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공감 같은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그야말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물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의 그런 집적되고 조직화된 의견이 없으면 전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9일 날 탄핵안 의결시키는데 실패했었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이제 야당들은 이제 촛불 민주주의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광장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저건 우리의 시민적 문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수의 행포를 걱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민 문화가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 의식이 난 이미 그런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야당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전 나름 일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에 전 일리가 있다라고 해도 어제 한 것 중에서 가장 전 마음에 드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다른 것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근대화 이후에 소위 이 전 세계적인 근대와 이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채택하고 있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일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보완하거나 또 일시적인 현상,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의존하는 방식은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재는 또 현 여권은 여소야대 체제이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이 정권은 더욱 그러한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더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점에 그치하지 이거를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일종의 대중주의라든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걸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그래서 이 부분이요. 네. 아주 그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김 부장께서 잘 지적한 것처럼 예. 참여민주주의, 어쨌든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와 이 간접민주주의는 같이 혼합돼야 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유권자는 5천만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그 대신 이제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제, 메커니즘이 많이 열려 있죠. SNS도 있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네. 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과학적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 명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이 합의한 네. 약속이고 사회적 정치적 합의였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간접 민주주의 요소가 상충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같이 보완되고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지적처럼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야당은 지금 이 키를 가지고 있고 예. 여권은 국민적 지지는 높은데 어느 하나도 야당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은 여야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야당도 너무 여소야대만 믿고 이 국민적 지지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고 여권도 야당은 그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아까 자막에 나오는데 높은 지지율에 치여서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다. 근데 그렇죠. 의회 민주주의 무시한 적 없죠.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돼서 지난번에 추경도 통과되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점은 여야가 같이 혼합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국민 보고회가 민주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만큼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었고요. 살충제 계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피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왜 네. 그런 건가요? 농피아가 왜 나오냐면은 지금 그 농산물 이런 품질 관리라든가 예. 환경 이런 관리에서 이제 그런 거면 민간 기구가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그런 기관을 누가 정하느냐? 그거는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관 64곳에서 하는데 예. 여기에 그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신이 한 90명이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임원들인데 대부분 그 3급 이상 공무원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친환경 인증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를 농식품부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7급 이하 공무원이에요. 예. 7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바로 선배였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문제를 삼고 지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살충제 농가가 이제 49군데로 나왔는데 그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 31곳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 기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과연 민간 기구에서 이런 농피아들이 들어가 있는 민간 기구에서 계속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걸 정부에서 다시 하는 게 옳은 건지는 하더라도 만약에 민간 기구에서 하더라도 정부의 감시 이러한 그 감독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 또 이런 민간 기구를 이렇게 많이 64개로 돼 있는 거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걸 통폐합을 하든지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처음 정부 예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 대로 역시 끝이 나지 않았고 또 재조사는 또 재조사대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 지난 정부 때도 이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제 시행이나 발표 안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이제 먹거리 문제잖아요. 먹거리 문제고 이러한 게 바로 민생이에요. 민생이고 국가의 어떤 군사적 안보도 안 봅니다만 이런 것들도 바로 안 보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충제 달걀 문제는 정부가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농피아 얘기 잠깐 나왔는데 차제에 이 지금 농수산식품관리원 이쪽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정부권 쪽 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피아 전체에 대한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 해피아, 해양수산부 그리고 뭐 군피아, 뭐 학피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다 유착 관계가 그게 마피아라는 거 아니에요? 관료들이 다시 산하기관에 수장으로 간다니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김 부장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 농수산식품부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계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차제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슈나 현안이 나올 때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냐가 그 정권의 성패가 갈린다고 좀 봐요. 네.
전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요, 과거 정권에서의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물론 중요하고 그 당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엄벌, 단죄도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이런 잘못된 연결고리들의 문제거든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절대 대한민국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여야의 문제는 더욱도 아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농피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달걀 문제 그치지 말고 그야말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기치로 내센 정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촛불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예요. 그럼 이 농피아나 관피아는요, 정말 전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이건 차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농피아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거 신호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추동력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개혁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정권이 유약하게 대처하면요, 그럼 뭐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또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은 정권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 국민으로서 저도 계란을 먹는 가구로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낙연 총리가 처음에 이 살충제 계란 파문이 났을 때 3일인가요? 조사를 빨리 끝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뭐 지금 말씀하신 농피아도 문제지만 정부가 조사를 너무 부실하게 급하게 뭔가에 맞추듯 이렇게 한 게 너무 대중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조사는 원래 이제 신속하고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대충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3일 만에 이거를 1239곳에 아마 농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3일 만에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들에 맡겨서 조사한 것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그 농약, 독성 약품에 대한 이런 시약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39곳 중에서 420군데는 성분 검사가 일부 누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보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런데 제대로 이제 먹거리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서 이런 이렇게 대충 조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붙이는 게 있고 그 전에 이제 또 식약처장이 처음에는 얼마 전에 그 처음에 본격적인 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니터링 해본 결과 안심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에 또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정확하게 못해서 이 정보를 수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번 정책 이런 집행이라든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신뢰를 좀 잃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여당에서는 이건 과거 정부 탓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먹거리 문제는 진짜 이제 과거 정부도 당연히 정부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100일이 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성년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미성년자로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거는 이제 우리 책임이다라는 각오로 이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총리 말 맞다나 이제 먹거리 갖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장난치는 게 있어 안 된다는 거는 농가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정부에게도 바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고 진짜 장난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총리께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각오를 갖고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다 보니까 좀 정부에 실망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지지율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일단 지지율이 좀 빠져야 되는데 뭐 별 차이는 아니잖아요. 0.6%면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수치 자체가 같은 여론조사 기준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지지율 빠질 겁니다만 지지율이라는 게 뭐 절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문 대통령의 그동안의 취임 100여일의 그 행보나 이러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들 아까 뭐 국민보고대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과거 정권도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주기식의 소통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제가 봐도 이 이제 보여주기식이라는 게 한두 번은 통하는데
그 여러 번 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 대통령의 행보는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여러 지금 비판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어느 정권이나 어느 사물이나 100% 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에 대한 그 향후 어떤 개혁 과제라든지 국정 수행 과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를 어떻게 모아나가냐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이번 제가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이 달걀 파동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정부가 잘 대처하느냐가 이 지지를 이어나가느냐. 그야말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대처한 모습이 아까 우리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았어요. 네. 농축산식품부 장관도 그 코드에 대해서 설명 못하고 또 실무자에게 넘기고 실무자는 또 마이크를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걸 TV 화면에 계속 나왔잖아요. 방송에.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이 그렇게 기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잘 챙기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지지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더 국민들 엄중하고 어렵게 대하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번 주에 지지율이 왜 약간 올랐느냐? 네. 뭐 0.6%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100일 취임 100일 이벤트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여기 예. 기자회견도 하고 대국민 어저께 그 건은 반영은 안 된 겁니다만은 이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전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런 거 올라갔는데 지난주에는 근데 이제 그동안 지지율에 좀 저하를 가져왔던 인사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의 어떤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재는 지난주에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일단 북 간에 굉장히 긴장이 증폭이 되다가 지난주에는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단지 이제 안 좋은 거는 계란 살충 문제 요 논란이 있었던 거에서 이제 약간 더 떨어지지 않고 약간 오르는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지율이 현재 70% 내지 80%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지지율이 뭐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현재 취임 100일 기준으로는 김영삼 정부 다음으로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 50% 이상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늘 뭐 한 전문가가 견해로 언론에 소개된 거긴 합니다만은 예. 현재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찍었다는 사람이 51%에서 56%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 찍었던 사람은 이제 41%를 좀 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 현재 실질적 지지율은 얼마냐에 대해서 60%를 좀 넘는 수준 아니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현 정부는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이런 국민들과 탈권이 소통하고 하는 거는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뛰어난 건 또 사실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책에서도 바로 이런 민생 문제 이런 데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흔히 하는 말이 그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란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는 전 뭐 상당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5월 9일 날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그래서 지금 70~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과 지지한 사람과 뭐 다르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정책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잦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인사 문제 같은 거 네. 가랑비 어쩌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에서 물론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이건 달라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이겼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쟁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큰 줄기는 잘 가고 있다고 좀 봐요. 방향도 잘 설정했고 그 전투를 어떻게 잘 치러 나가냐 문제인데 곳곳에서 패배하면 그게 큰 전황에는 관계가 없지만 너무 전투에서 작게 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저희가 대통령 이야기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요. 여의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부 분위기가 조금 좀 불편한 그런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뭐 주도권을 중앙당이 들고 가느냐, 지역 시도당이 들고 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다툼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전국에서는 그때는 이제 소위 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계속 지어가느냐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추다르크가 좀 뭔가 이 정국을 주도하고 이 민주당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당 대표로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의 방안이 뭐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김상곤 혁신위에서 아마 만든 안에 따르면 현재 내년 공천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시도당에서 공천을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도당에서 하다 보면 과연 제대로 최고의 좋은 주자를 내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중앙당으로 좀 가져오는 중앙당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당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친문의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친문의 상당수 인사들이 뭐냐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선 룰을 고치려면 지방선거 1년 전에 고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미 1년 전이 아니라 10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8월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월도 좀 안 남은 상황이어서 바로 그 점에서 당헌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각에서는 그래서 당헌을 어기면은 대표 탄핵감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저기 시도당의 권한을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한번 저한 혁신안을 실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에는 아니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겼는데 지면은 혁신위를 만들지만 대선에서 이겼는데 왜 혁신위를 만드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주도권 싸움 측면이 좀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앞으로 논쟁을 겪으면서 뭐 당대표라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미애 어떤 직계 세력과 그다음에 친문 이런 반대하는 세력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힘겨루기 한 논쟁을 겪으면서 정리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워낙 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뭐 첨언할 건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지지율 얘기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삼각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정청, 청와대가 지금 현재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당이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정당 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처럼 이른바 친문과 추미애 대표와의 힘겨루기 양상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름도 정당발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정당발전위원회라면 약간 좀 뭐 뜬금없는 측면이 좀 있어요. 혁신이나 비대위는 선거에 패배했거나 정당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 분명히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도가 50% 육박해요. 더 올랐더라고요. 지금. 다른 야당들은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야당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상태에서 정당을 혁신한다, 정당을 뭐 발전시킨다 이런 게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권력 투쟁적인 어떤 권력 다툼의 성격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잦으면은 이거 국민들은 이런 건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정당 내부에 누가 공천하다 이런 것보다도 민생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고 당에 대한 인기 높은 게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 플레이어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 정청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낙연 총리의 그런 뭐 달걀 파동의 대처는 대단히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동안 이낙연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총리가 이번에 그 식약처장에 대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브리핑 그렇게 엉터리를 하지 말아라. 이거 사실 대통령 대신해서 질타한 거거든요. 이런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권력 다툼을 비치는 것들이 오래되면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정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뭐 그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치 집단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오래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 과정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의당 대표 원래 경선이 별 관심 없게 진행돼 가다가 지금 현재 좀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느냐 이건데 이거를 본인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천정배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에 나와라라고 차출론을 제기하면서 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한테는 좋은 소재를 만난 거죠. 원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불가능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년에 지방 서울시장 선거에 내보내려면 그래도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제일 그래도 득표력이 제일 있는 후보가 아니냐 해서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배터리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경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근데 현재 당초 출발할 때는 호남의 이런 지지가 높지가 않았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호남 유권자 당원들이 투표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화를 여기까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